자, 지난 14일 부산 기장의 반얀트레일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이 관계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 났고 또 인명피해는 왜 이렇게 컸는지, 관리 감독에는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해대학교 류상일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대형 재난 사고가 많습니다. 안타깝게. 6명이 숨졌는데 앞서도 보셨지만 1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뜻 생각할 때는 금방 대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요? 네. 검은 연기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번 그 공사 현장, 화재 현장을 보면은요. 예. 불에 타기 쉬운 어떤 단열재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열재들이 타면서 그 단열재가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반의 제품들은 사실 타기도 빨리 타지만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시야가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업자들이 아마 앞이 잘 분간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하고 싶어도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는지 탈출로가 아마 확보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로 중독되기 전에 움직이고 싶었지만 그 가연성 재질로 된 불이 타면서 검은 연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뭐 화재 뒤에도 보이다시피 앞이 분간이 안 간다는 거죠, 사실상.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당시에 100여 명이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자력 대피를 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비상 경보 장치가 신축 공사장에는 없는가예요. 그 이와 관련된 설치와 운영 의무화 대상이 아닌지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비상 대피로 정도는 확보를 해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 5월 달에도 고양시 그 시외버스 공사장에서 한번 크게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피해가 워낙 커가지고 이때 법령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공사장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사 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이 소화 장치라든가 비상 경보 장치라든가 간이 피난 유도성, 비상 조명 등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워낙 그 연기가 빨리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찼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감관 계수가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한 20cm, 50cm도 분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도등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출입구를 찾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광 계수라 하면 그 보이지 않는 빛이 얼마나 이제 어두운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 10 이상이면 이제 높은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 리조트가요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집으로 따지자면 이미 집이 완성됐고 집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에 따른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작동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준공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임시 소방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화재 경보기라든가 이런 게 작동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이번처럼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실 화기 취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화기 취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면 사용 허가를 받은 것에 따른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들을 다 챙겼어야 됐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명확치 않다는 거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었는데도 작동이 되지 않았을 확률도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리조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조트에 맞게끔 소방시설이 성능 기준을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해서 뭐 다량의 단열재를 쌓아놓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마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의 성능 발휘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 화면으로 우리가 불길 봤을 때 불길이 건물 전체를 뭐 화염이 제법 컸습니다. 2시간 40분 지나고 나서 이제 불이 진화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저 소방 시설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이 임시 그러니까 뭐 소화기라든지 불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왜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불이 단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삽시간일 수가 있나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여기에 대한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삽시간에 1층의 연기가 엄청나게 났고 그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내 화재에서 연소가 되면 뭐 나무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게 되는데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불안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천장 부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내 온도가 뭐 700도나 800도 정도에 이르게 되면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렇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는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증언을 하는 걸 봐서는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했을 것 같고요. 이 플래시오버가 보통 7분에서 10분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을 하면 소방 입장에서도 불을 끄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그 골든타임을 일부 지났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났기 때문에 소방 입장에서는 진화가 어렵고 좀 안타까운 점은 초기에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관리 감독하면서 소화기로다가 바로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뭐 2단계 발령까지 뭐 1시간 채 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화재가 빨리 크게 확산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배관 용접 불티가 이 가연성 내장재 옮겨 붙었다라는 지금 추정인데 자, 근데 이제 단열재 자체가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은 대부분이 가연성일 테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좀 체감이 안 되는데요. 잠깐 말씀해 주시다면. 네, 그 단열재가 말 그대로 이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스티로폼 재질이나 뭐 플라스틱 재질, 그다음 보드, 나무 재질이 이렇게 합해서 단열재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불에 잘 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질도 있지만 공사 단가가 워낙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에 잘 타는 재질로 쓰고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 단열재들을 붙여야 되는데 단열재를 붙이는 접착제가 사실은 그 휘발성이 높은 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아마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아크로레인이라든가 이런 포스겐이라든가 이런 유독 물질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그 근로자들이 희생되신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와 결합을 해서 금방 우리가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 두세 모금 정도 마시면 우리가 그 의지로다가 움직이고 싶어도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그 단열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거기 둘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두는 것도 소방법에는 그 저촉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단열재들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단열재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리 적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화재 위험, 인테리어 내장재를 쌓아뒀을 때 가장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현장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력해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인테리어 작업도 하나의 공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작업까지 마치고 나서 사실은 소방 그 준공 검사를 받는 게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공사 업체들이 뭐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소방 준공부터 맡고 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거니까 추후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특별히 뭐 소방 안전관리자가 옆에 상주하면서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사실 2달 전에도 오시라 관광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났고 5명 정도가 다행히 구조가 됐었는데 공사장 화재가 이렇게 화재가
잦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화재 좀 빈번하게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재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안전 불감증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시리아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한 2015년 고양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에서도 8명이 숨지고 120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교훈처럼 사실은 과거 지난 재난이라든가 지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전 불감증이 작동이 돼서 빨리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허점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는 뭐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사항도 높은데요. 사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뭔가 조항들이 신설이 돼야 되는데 사후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이제 우리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뭐냐면 이번처럼 어떤 원청이라든가 하청이라든가 이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와 책임 사항이 또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방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법에 따르면은 시공사인 삼정 측이 원청이 되는 거고. 네. 그 반얀트리는 아직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반얀트리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아니라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